안녕하세요. 뒤쪽에 강의록 챙기셔서 편하신 데를 앉으시면 되십니다. 네. 네, 오늘은 엔드노트 정기교육 시간이고요. 이제 엔드노트 21 버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교육 담당하고 있는 이승재 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최근에 뵙고, 다른 두 분도 이제 오셨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계세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은 저희 강의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줌의 채팅창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제 조금씩 이제 숨 돌리시면서 앞에 보시면서 PC 키시고 이제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총 5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엔드노트가 무엇인지 좀 첫 번째 살펴보고, 두 번째 레퍼런스 수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검색한 결과들 중에서 어떤 정보들을 내가 옳지에 대해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레퍼런스 관리 부분은 내가 수집한 정보들을 그냥 그대로 두시면은 이제 어지럽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지. 네 번째 있는 MS 워드 참고 문헌 작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이제 수집한 레퍼런스들이 그냥 내 연구 활동의 참고 자료로만 쓰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논문을 쓸 때 이 참고 문헌들을 내 논문의 참고 문헌 리스트로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들을 보시게 될 거고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가장 큰 이유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검색을 하고 선택된 논문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미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이미 우리 쭉 학업을 해오시고 연구를 해오시면서 해오시던 방법들이 있으신데 이게 연구물이 점점 많아질수록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시간들이 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도 한 개로 이게 단일하게 진행이 되면 참 좋지만 여러 개가 복잡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뭐 폴더 이름도 엉망이 되고 파일 이름도 점점 찾기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시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잘 해보기 위해서 등장한 도구들이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라고 영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서지관리 도구 프로그램이라고 대부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엔드노트란 프로그램은 이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전 세계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많아요. 한 15종 정도 됩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들로 보게 되면은 돈을 내고 구매를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엔드노트 랑 그다음에 레프웍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료로 쓰실 수 있는 것 중에는 조테로, 맨들레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도서관에서는 엔드노트란 프로그램을 구독을 해서 선생님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교육도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하느냐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 아래에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다양한 정보원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굉장히 좋게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서식된 정보들을 관리하는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따 보시게 되면 find text 이런 기능들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는 인용 작성에서도 인용 문헌의 참고 문헌을 생성하는 과정도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학술지마다의 아웃풋 스타일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서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좀 생리학 보거나 간호학 이쪽에서 쓰시기 좀 더 확실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드리고 있고 이미 프로그램은 이제 사용하시는 노트북이나 뭐 연구실 PC나 내가 사용하는 뭐 집의 데스크탑이나 다 설치를 해두시고 쓰시면 되세요. 그냥 내 PC마다 MS 워드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시고 설치하실 때는 뭐 특별하게 문제 없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쓰시는 교육실의 PC에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혹시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예전부터 엔도드를 좀 이용해 보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버전 간의 호환에 관련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20일 버전을 씁니다라는 분은 이 페이지로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나 또는 기존에 연구하시던 분들 중에는 옛날 버전을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버전과는 호환이 안 돼서 이게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수님들이랑 뭐 디스커션 하신다고 엔드노트를 보내셨는데 교수님이 안 열려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에는 대부분 가장 큰 경우가 요새는 버전 문제가 좀 큽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버전을 좀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그랬는데도 잘 안 된다 하시면은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해결을 드리고 있습니다.
엔드노트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용어들 일단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엔드노트에서 쓰는 용어 중에 레퍼런스, 사이테이션, 비블리오그래피라는 용어는 문헌의 요약 정보를 의미를 합니다. 이미 뭐 펀메드 교육을 들으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원문 전체에 있는 모든 스크립트를 검색하진 않아요. 그 논문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레퍼런스 정보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레퍼런스 정보들을 우리는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이런 수집 프로그램들,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서지 관리 도구 프로그램은 레퍼런스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처음부터 PDF 원문을 모으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예, 실제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이렇게 인용되는 정보들을 모으고 난 다음에 그 인용 정보에 해당하는 PDF 파일을 모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레퍼런스라는 형태의 정보들을 엔드노트에서 모아놓을 때 그 모아놓는 장소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레퍼런스가 모여있는 곳 장소가 바로 라이브러리가 되는데 쉽게 보시면 우리가 워드 빈 문서에다가 글자를 쭉 입력을 해서 넣게 되겠죠. 그래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도 비어있는 곳에다가 우리가 레퍼런스를 이제 차곡차곡 쌓아 놓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구성된 레퍼런스가 모여있는 이 장소가 생길 텐데 그 장소가 파일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고요. 동일한 이름의 .데이터라는 폴더, 이렇게 파일과 데이터가 동시에 같이 있다라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웃풋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아웃풋 스타일은 저널마다의 인용정보 표기 양식을 한 번에 변경해주는 파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일단 뒤에서 보시면은 금방 눈으로 확 들어오기 때문에 아웃풋 스타일이라는 명칭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필드 코드라는 명칭은 이제 우리가 마판에 갔을 때 워드 라는 문서에다가 엔드노트에서 참고문을 집어넣게 되는데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프로그램이 완전 다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라는 어떤 매크로를 남겨주게 되는데 그게 필드 코드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좀 어려운데 이따 뒤에서 보시면은 바로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엔드노트가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엔드노트를 쭉 쓰시면은 이제 매번 보시게 되는 화면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크게 3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좌측에 있는 그룹 패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룹 패널에서는 총 레퍼런스를 몇 개 모았는지 그 건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올 레퍼런스 44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전체 4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먼저 보여주고 그럼 이 44개를 이제 리스트업해서 봐야 되겠죠. 그게 가운데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예요. 이 가운데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44개를 다 볼 수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4개, 44개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Summary Edit 탭에서 내가 그 해당되는 레퍼런스의 정보를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레퍼런스의 정보뿐만 아니라 관련된 파일들도 이렇게 붙여넣고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3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화면이 좀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라이브러리라는 걸 생성을 해서 레퍼런스를 한번 모아보도록 할게요. 라이브러리를 생성할 때는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파일의 New라는 버튼을 누르셔도 되시고 또는 실행하자마자 나오는 Create New 라이브러리를 누르셔도 되세요. 이 둘 중에 편하신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PC에 엔드노트가 설치가 되어 있으시면은 이렇게 바탕화면에 엔드노트라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엔드노트 아이콘이 안 보이시는 경우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내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 중에 엔드노트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엔드노트를 찾아서 실행을 해줍니다. 실행을 하시면은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업데이트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을 텐데 업데이트가 안 된 분들은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요거 지금 다운로드하지 마시고 나중에 실제로 하실 때 그때 한번 해주시면 되세요. 요거는 버전업이 될 때마다 무료로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설치해 둔 다음에 한 번씩 뜨면은 그냥 그때마다 업데이트 해주셔서 쓰시면 되세요. 뭐 기능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막 추가되는 개념들은 자주 등장하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이제 뭐 오류를 좀 많이 잡아주는 좀 불편한 것들을 개선해주는 형태라서 나중에 업데이트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를 누르셔도 되시고 상단 파일에 뉴를 누르셔도 되세요. 저는 보이는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를 바로 누를게요. 자,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를 클릭을 해주시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어느 위치에다 저장할 건지 물어보는데 지금은 저는 그냥 보기 좋게 바탕화면 쪽에 저장을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 실제 연구를 할 때는 내가 연구 자료를 모아두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름은 기본이 myendlibrary.enl입니다. 다만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워드 문서도 문서 1, 문서 2 이렇게 안 만드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대부분 나만의 어떤 파일명을 만드는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날짜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해당되는 뭐 프로젝트명이라던가 관계되는 사람이라던가 뭔가 이런 어떤 키워드들을 좀 집어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기피하셔야 될 건 뭐죠? 이 뒤에다가 수정씨 이거 하지 마세요. 예, 요거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면 하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 수정 붙이고 또 수정 계속 이렇게만 붙이면은 글자가 많을수록 최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잘못 덮었을 때도 많고요. 급하면 이제 뭐 하죠? 이제 수정 뭐 교수님 검토 뭐 이제 과정들을 막 써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너무 많아져서 나중에 내가 바로 직전에 한 거 찾기는 쉬워요. 어차피 내가 파일 생성한 일자를 확인하면 되니까. 근데 뭐 백업을 했다고 하면은 일자도 다 변경될 때가 있고, 그다음에 교수님이 막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연구자랑 같이 하다 보니까 뭐 한번 두 스텝 전 거, 세 스텝 전 거, 뭐 이런 거 찾으셔야 될 때 계속 열고 닫고 하게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정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 예, 그런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일단 해두도록 할게요. 하면은 이렇게 이제 빈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잘 되시죠? 혹시 하시다가 안 되시면은 그 말씀 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확인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3열의 창을 보실 수 있게 되고, 여기 이제 비어져 있는 형태가 지금 맞습니다. 그 앞전에 교환해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바탕화면에 보게 되면은 지금 저도 파일 하나와 동일한 이름의 .데이터 폴더가 이렇게 동시에 생성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개념이 바로 엔드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는 좀 독특하게 이렇게 파일 이름과 데이터 폴더와 동시에 움직이는 개념이라서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첫 번째는 다른 연구자나 교수님한테 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 파일만 보내시면 안 되세요. 반드시 이 데이터 폴더와 함께 압축을 동시에 하셔서 하나로 만드신 다음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꼭 설명을 드려도 저한테 뭔가 문의하실 때 보면은 꼭 이 파일만 보내신 경우가 진짜 많으세요. 근데 이 파일만 보내셨을 때는 단점이 뭐냐면 데이터 폴더 자체가 갖고 있는 정보가 또 따로 있어요. 나중에 뭐 PDF 파일을 첨부했다거나 뭔가 그룹핑을 했다거나 뭐 다양한 텀리스트 반입 등 뭔가 추가적인 어디셔널한 작업들을 쭉 이제 계속 하시게 되거든요. 그 작업들이 다 이 데이터 폴더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다 안 가게 되면 큰일 나게 되겠죠. 그래서 같이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ENF 파일과 데이터 폴더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저장 방식이 일반 워드나 파워포인트랑 좀 달라요. 단일 파일 저장 방식이 좀 달라서 클라우드 상에서 실행을 할 때 조금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 요새 다 쓰시죠? 뭐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뭐 드랍박스 다 쓰면서 연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연구 저작물을 굉장히 솔리드하거나 안정된 저장소,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 저장소에서 잘 두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쓰실 때는 너무 영세한 회사 거 쓰면 안 되시고, 왜냐면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백업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굉장히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 두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쓰시다 보니까 내가 이동하면서 이제 웹에만 접속하게 되면은 바로 쓰실 수 있는데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그 클라우드 상에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실행을 하실 수는 있어요. 수집도 다 돼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합니다. 이게 파일과 폴더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엔드노트 홈페이지에서도 클라우드에서 라이브러리를 실행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권장은 안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클라우드상은 백업하는 용도로만 쓰시고 내가 실제로 작업할 때는 내 PC에 내려놔서 작업을 하셨다가 그 다음 작업이 끝나면 다시 백업하는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의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엔드노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파일 메뉴에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컴프레스 라이브러리라는 메뉴가 있고,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하나로 압축해주는 메뉴가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ZIP 이런 형태로 압축이 안 되고 ENLX라는 독특한 확장자로 됩니다. 요거는 엔드노트 자체 압축 유틸이에요. 근데 요거는 그게 쓰는 거는 권장되진 않아요. 요게 요새 조금씩 오류가 있어서 뭐 파일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고 잘 안 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는데 요거는 사실 저도 모든 케이스를 다 아직 안 봐서 리포팅 되는 것들만 그때그때 보다 보니까 명확하게 오류는 왜 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게 생기면은 이제 회사에 대한 리포팅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는 수정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요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이유는 다른 연구자분들이 아직까지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다른 기관에 소속되는 연구자분들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만약에 내가 파일을 받을 때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가 같이 들어가 있는 압축된 파일을 받거나 두 개를 받아야 되는데 ENLX라는 하나의 파일을 하나 받았다? 라고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내 컴퓨터에 엔드노트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냥 ENLX를 더블 클릭만 하시면은 이게 자동으로 풀려요, 압축이. 그러면서 ENL 파일과 라이브러리 데이터 폴더로 딱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ENLX가 왔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더블 클릭하셔서 쓰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펀매드부터 한번 수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펀매드에서 검색을 진행하신 다음에 수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색된 결과에서 send to라는 버튼만 잘 찾으시면 되세요. send to를 누르시고 사이테이션 매니저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건수를 결정하는 이렇게 셀렉션 옵션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내가 몇 건을 수집할 건지 옵션을 선택을 하고 create 파일을 누르시게 되면은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그 다운받은 파일을 열기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비어있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정보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펀매드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할게요. 펀매드는 저희 도서 홈페이지에 바로 로그인 하시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로그인 하시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메인 화면에 펀매드라는 탭이 보이실 거예요. 바로. 그리고 여기 있는 펀매드 홈 버튼만 누르시게 되면은 펀매드의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실 때는 펀매드 사이트를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셔야만 원문까지 보실 수 있는 링크를 확인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펀매드 탭 누르고 펀매드 홈 누르신 다음에 펀매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검색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검색 키워드 선생님들 편하신 거 아무거나 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하실게요. 네, 다 되셨을까요? 네. 자, 다 되셨으면 한번 수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상태에서 수집을 할 때는 검색을 할 때 내가 수집하기 위해서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항상 열어두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늘은 검색하고 수집까지 같이 하겠다 하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열어두시고 수집할 라이브러리를 열어두신 다음에 이거는 그냥 그대로 열어두신 상태에서 이제 요 웹상에서 검색을 진행하시고 자, 검색된 결과 여기를 수집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send to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send to 누르시고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 예, send to의 사이테이션 매니저. 자,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제 셀렉션 옵션이 등장을 해요. 이 셀렉션 옵션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all result on this page는 지금 보이는 페이지 것만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펀매드는 기본적으로 검색하면은 검색 결과 10건씩 딱 디스플레이가 되거든요. 지금 보이는 10건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 10개만. all result는 1번부터 10,000번까지 최대 10,000개까지 가능한데 여기 번호는 여기 숫자 앞에 1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펀매드가 보여주는 정렬의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주는 거고 거기서 10,000개까지만 가능합니다. 저처럼 만약에 10만 건을 검색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10만 건을 한 번에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내가 연도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잘라서 이렇게 22년, 23년, 요것도 아직 여기 제가 타이틀이 워낙 큰 범위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도를 출판 연도를 잘라서 나눠서 만 개씩 끊어서 만 개 이하로 끊어서 잡아주셔서 수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옵션인 건 셀렉션이라는 옵션인데, 셀렉션 옵션은 다른 건 아니고, 이 숫자 번호 1 위에 체크박스가 있어요. 이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게 되면은, 체크한 것만 내가 수집할 수 있습니다. 뭐, 13579, 뭐, 이런 식으로 셀렉션이 가능하겠죠. 자, 지금 한번 그냥 all result on this page를 한번 수집을 해보도록 하죠. all result on this page를 놓고, create 파일 한번 눌러보실까요? create 파일 눌러보시게 되면, 브라우저마다 조금씩 위치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파일이 다운로드 됐다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확장자는 mbib라는 확장자인데 이 확장자가 있는 파일을 클릭 또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엔드노트 라이브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잘 들어가시나요? 네. 자, 근데 보통은 이렇게 수집을 안 하시겠죠.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수집하시는 경우는 내가 뭐 어떤 문헌 고찰을 하시거나 이런 과정에서 있을 때나 하시게 되겠고,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아티클을 하나씩 들어가실 겁니다. 하나하나 들어가 볼까요? 아티클 하나 들어가서 쭉 타이틀과 초록 정보들을 확인을 해보실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보니까 좀 흥미가 있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Find It이라는 버튼을 누르셔서 내가 시적으로 원문까지 이제 확인하시게 되겠죠. 저희 도서관은 항상 이 Find It 버튼을 통하셔서 문헌의 원문을 보실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문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거 수집해야 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똑같아요. 샌드 투란 버튼만 잘 찾으시면 된다. 샌드 투에 똑같이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하시고 샌드 투에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하면은 이번에는 셀렉션 옵션이 없어요. 당연히 문헌이 하나니까. 이 상태도 똑같이 크리에이트 파일 하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파일을 누르시고 똑같이 받아진 파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레퍼런스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앞전에 수집했던 10건이 안 보이죠. 지금 딱 하나만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좌측의 그룹 패널을 보게 되면은 Imported References라는 항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가 다 들어온 것들은 올 레퍼런스라는 항목으로 다 수집이 돼서 11개가 잡혀져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막 수집한 작업들은 Imported Reference라는 임시 그룹을 생성을 해줍니다. 임시 그룹에 이렇게 잠깐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수집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저장할 거 없이 파일에 보시면은 대부분 세이브 버튼들이 있잖아요. 모든 프로그램들이. 세이브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저장이 끝나요. 바로 수집하면 바로 꽂혀버려서 저장이 끝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엔드노트 만약에 내가 종료를 하고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최근에 열었던 거, 오픈 on existing 라이브러리나 파일의 오픈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 열어준다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블로기로 열어주시게 되면 아까 저장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저장된 형태로 다 남아있게 되고요. Imported References라는 임시 그룹은 없어집니다. 당연히 최근에 한 작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내가 만약에 이 아티클 한 번 더 만약에 수집을 했다. 샌드트의 사이테이션 매니저로 수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역시나 imported reference가 다시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중복으로 갖고 가든지 수집할 때도 많아요. 근데 중복 수집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이게 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중복으로 수집이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서 일일이 막 찾아서 다시 찾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막 일단 수집은 하시면 되세요. 편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확인해 드려야 될 거는 내가 계속해서 이 파일을 받았잖아요. 이 파일들을 받았는데 그럼 이게 파일이 계속 다운로드가 됐겠죠?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그냥 지우셔도 됩니다. 어차피 내가 엔드노트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냥 지워놓으셔도 되세요. 근데 이런 것도 응용은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10개 받았던 파일이 요거거든요. 요거 지금 제가 클릭해둔 거. 그럼 요 파일을 제가 선생님한테 전달을 드리면은 선생님들이 이거 더블 클릭하면 똑같이 10개 받을 수 있어요. 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냥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통째로 줘도 되니까 대부분 이 파일을 전달하시는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파일은 지우셔도 된다.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어서, 이어, 타이틀 이런 식의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들은 보시다시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항목들의 간격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레퍼런스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우측의 썸머리 탭에서 아티클의 타이틀부터 초록 정보들까지 다 표시해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다음에 어떠한 정보들이 들어간지 보고 싶으면 이 썸머리 옆에 있는 에디트 탭을 눌러보실까요? 에디트 탭. 눌러보시게 되면은 펌매드에 있던 이러한 정보들이 다 들어오게 된 상태입니다. 논문의 DY 정보부터 메시 키워드, 초록 정보들까지 다 들어왔어요. 자, 근데 이제 비어있는 곳들이 좀 보이시죠? 네, 비어있는 곳들은 이게 정보가 안 들어온 게 아니라 굳이 안 내보내도 되는 정보들일 경우도 있고요. 애초에 뭐 이런 정보 자체가 탑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페이지 이런 거는 굳이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펌매드에서 이런 정보를 굳이 정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들어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비어있는 필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해당되는 레퍼런스에 뭔가 주기를 남기거나 나만의 코멘트를 남기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비어있는 필드 중에 레이블이라던가 리서치 노트 이런 탭들은 늘 비어져 있어요. 항상 늘 모든 DB가 다 비어져 있거든요. 이런 데다가 선생님들만의 코딩을 잡아두고 하시면 됩니다. 뭐 숫자 1번 뭐 해놓고서는 여기다가 나만의 코멘트를 달아두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달아둬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 보이시는 세이브 버튼이 있어요. 에디트 탭에서 편집이 되면은 세이브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에디트 탭은 어느 곳에든지 커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커서가 깜빡여요. 커서가 깜빡이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직접 편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워드 편집하듯이 다 돼요. 뭐 컨트롤 C, 컨트롤 V 다 되시고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컷, 카피, 페이스트, 뭐 컨트롤 Z 이런 거 다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워드 문서 편집하듯이 다 가능한 기능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뭔가 입력을 추가로 하게 되면은 세이브 버튼이 생성이 돼요. 활성화가 되고 세이브를 해주시게 되면은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 리서치 노트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선생님들은 아마 보시게 되면은 리서치 노트 항목이 안 보이실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돼 있냐면은 어서 이어 타이틀 요 항목 열의 항목명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내가 디스플레이하고 싶은 어떤 필드들을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지금 리서치 노트라는 항목을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둔 거예요. 여기 지금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그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활성화돼서 여기 바깥쪽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뭐 예를 들어 다른 거에는 뭐 2번을 코딩해 두고 네, 다른 레퍼런스에다가 또 3번을 뭐 코딩을 해둡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완료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요 어서, 이어, 타이틀, 이 열의 항목명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각 항목에 따라서 오른차순, 내린차순 정렬이 됩니다. 연도도 뭐 빠른 순에서 느린 순으로, 타이틀도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되는데, 리서치 노트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게 제일 위로 올라오게 되고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문헌들이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뭐 1번으로 다 통일돼서 코딩한 아티클끼리만 싹 이렇게 정렬해서 따로 보시기가 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주기를 달 때 그냥 한글로만 타이핑하기보다는 뭔가 나만의 번호들을 미리 부여를 해두고 연구자 간의 약속된 번호들을 가지고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다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요걸 다 일일이 하시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다행히도 엔드노트가 전 세계에서 쓰고 있고 이게 DB들도 다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능들을 엔드노트로 내보낼 수 있도록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DB들의 특성들만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일반적인 가정은 다 펌매드랑 유사해요. 그러니까 개념은 이렇습니다. 일단 검색을 하고 검색된 결과 화면이 있겠죠? 거기서 내가 어떤 거를 내려봐야 될지 개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개수 선택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모든 메뉴가. 그다음에 메뉴명은 조금씩 다른데 내보낸다라는 의미의 메뉴들이 있어요. 이거 다 제가 캡처에다 빨간 네모로 해놨기 때문에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파일이 아까처럼 자동으로 받아집니다.
그럼 받은 파일을 실행만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베이스든지 검색된 결과들을 내 엔드 드라이브로 수집할 수 있게 되세요. 자, 그럼 이제 지금은 DB 특성만 설명을 드릴게요. EMBase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펀메드를 주로 이용하시고 계시겠지만 펀메드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즉 북미 쪽에서 만들어진 서지정보 검색 데이터베이스예요. EMBase는 엘세비어라는 출판사,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보시는 건 사이언스 다이렉트나 클리니컬 키 같은 플랫폼 제공하는 회사인데 그 최대 문헌을 갖고 있는 출판사라는 엘세비어사에서 제공하고 있고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유럽 쪽이나 제3세계 지역의 아티클들이 좀 더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펀메드만 검색했을 때는 약간의 좀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좀 견해가 다르거나 이제 그 문헌의 속도가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연구의 속도가. 분야별로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EMB에서 같이 검색을 하셔서 함께 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여기는 익스폴트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이 메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원래는 목적은 문헌 간의 인용 관계를 분석하는 DB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듣는 건 뭐냐면은 내 논문의 피인용 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내 연구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실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죠? 요 연구의 피인용 수입니다. 이 논문은 14회 인용됐대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이제 선생님들의 논문이 SCI급으로 출간을 시켰을 때 왜냐면 여기는 SCI급기만 들어와요. 요새는 이제 ESCI라고 해서 SCI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SCI는 신뢰도와 영향력 두 개를 다 갖춘 경우고 저널의 신뢰성만 갖춘 경우는 아직 ESCI라는 걸로 이제 랭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ESCI가 영향력까지 갖추면 SCI가 이렇게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SCI급의 저널에다가 선생님들 논문을 투고하시고 발표가 되고 나면은 그 SCI끼리의 피인용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카운트 하나씩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논문의 영향력을 여기서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SCI 피인용 수 또는 웹 오브 사이언스 피인용 수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부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메뉴는 익스폴트라는 메뉴를 쓰고 있고요. 요 회사 웹 오브 사이언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클래리베이트인데 여기가 저널 임팩트 팩터도 운영하고 있고 SCI 등재 여부도 확인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엔도트 프로그램도 같이 하는 회사예요. 네, 똑같은 회사가 이걸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코프스는 앞전에 설명했던 요 엘세비어라는 회사에서 만든 역시나 인용관계 분석 DB예요.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랑 동일하게 이렇게 피인용 수를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좀 다른 거는 아까 웹 오브 사이언스는 SCI급들의 피인용 수라고 하면은 스코프스는 스코프스 등재 학술지의 피인용 수 길이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무조건 SCI다는 아닙니다. 여기 있는 그 저널들은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해졌어요. 요새 대부분의 연구자분들이 평가할 때 스코프스 피인용 횟수를 제출하라고 하는 곳들도 많아지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요 두 개가 동일한 형태, 그러니까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와 동일한 성격의 데이터베이스이긴 한데 도서관마다 다 두 개를 다 구독하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서 이렇게 스코프스 데이터를 내라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호학 쪽은 오늘 온라인 쪽에 계시는 것 같은데 시나리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시나리의 데이터베이스는 간호학 관련된 주제로만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호학 쪽에 학위 논문, 학술 논문, 그다음에 컨퍼런스 자료들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호학 전공자들은 반드시 보셔야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코크란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코크란 데이터베이스, 코크란 그룹이라는 곳에서 실행한 시스템 리뷰 자료들이 모여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코크란 리뷰즈라고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코크란 그룹에서 실행한 코크란의 SR 문헌들만 모여져 있는 곳입니다. 시스템 리뷰드 문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근거 수준이 높은 형태의 문헌들을 보실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트라이얼스라는 탭에서는 그 다음에 ICT나 CCT 문헌들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임상 문헌들을 여기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문헌들을 보시기 좋은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스는 국내 DB인데 이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순서대로 할 건데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교환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스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상단에 서치 메뉴에 가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서치에 데이터베이스 메뉴 들어갈게요. 자, 서치에 데이터베이스 메뉴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탭 메뉴 중에 국내 DB라는 탭이 있습니다. 국내 DB를 눌러볼게요. 국내 DB를 누르시게 되면은 가장 아래쪽에 다섯 번째 RISS라고 있는데 요 아이콘을 클릭하지 마시고 오른쪽에는 URL을 클릭하세요. URL, RISS URL. 그럼 바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기 데이터베이스 메뉴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의학간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 분야에서 보고 있는 DB들 쭉 있고요. 임용평가 자료라고 되어 있는 탭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 아까 보셨던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탭 메뉴별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는 캐리스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검색창은 딱 단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신 키워드 아무거나 검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시고 나면은 리스는 이제 대학원 선생님들은 반드시 보셔야 되는 DB인 게 이 통합 검색으로 기본적으로 결과를 주지만 국내 학술지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학위 논문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학위 논문을 출간을 하시게 될 때 동의서를 받아요. 기관에서 학교에서 동의서를 받는데 당신의 학위 논문을 온라인으로 공개하시겠습니까? 라고 동의를 하시게 되면은 일단 그 소속된 기관의 도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공개되는 것이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그리고 여기 리스입니다. 네, 이곳들에 이제 도서관에서 다 보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 공개하는 거를 꺼려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논문을 자꾸만 공개를 해야 이런 연구자가 있구나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내 논문을 공개를 안 하는 순간 저 연구가 별로 안 좋았었나? 이런 의심을 품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렇게 공개를 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학위 논문들 이렇게 국내 학술 논문 이렇게 나오는데 통합 검색에서는 3건씩만 나와요. 이 상태에서는 수집을 할 수 없게 되겠고 이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의 아티클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도 학위 논문 중에 하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당되는 아티클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게 되고 아래쪽으로 더 가게 되면은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 그리고 목차들까지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당연히 이렇게 초록들을 쭉 읽어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경우에는 여기에 바로 아티클에 대한 설명들의 아래쪽에 원문 보기 이 원문 보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PDF 형태로 보시거나 다운로드해서 저장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문들은 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뷰어만 받으시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원문까지 다 읽으시고 나서 내가 이 아티클이 필요하다라고 판단 되시면은 이 원문 보기는 아이콘 우측에 보면 내보내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내보내기 아이콘을 클릭할게요. 내보내기 클릭. 자, 내보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내보낼 건지를 설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엔드노트라고 바로 보이실 거예요. 엔드노트를 선택을 합니다. 엔드노트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형식은 전부 다 체크된 상태로 그냥 두시면 되세요. 이건 뭐 크게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시고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는 내보내기란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보내기 버튼 클릭. 하시면 아까처럼 파일이 하나 받아질 거예요. 그래서 my cabinet text data.ris라는 파일이 받아지는데 해당되는 파일을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게 되면 역시나 열려져 있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자동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들어온 것들은 쭉 역시나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에디트 탭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정보가 들어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겠고, 리스는 이제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이 동시에 이렇게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좀 참고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한글이 잘 들어와진 상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가끔가다 이 한글이 깨져서 이렇게 막 다 수문자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예, 전체가 한글이 다 깨져가지고 초록 부분만 꼭 그렇습니다. 자주 있는 현상은 아닌데 만약에 글자가 다 깨져서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간단해요. 여기 아까 워드처럼 편집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잘못 들어온 부분 다 지워주시고 웹상에 가면은 제대로 된 정보가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럼 해당된 정보를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카피를 해두시고 에디트 탭에 오셔서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페이스트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한글 초록을 잘 정리해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수집을 하시고 나면은 대부분의 펌매드는 딱히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펌매드는 정보가 다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리스 정도만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초록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그 썸머리 탭에서 한번 체크만 한 번씩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서 전자저널 DB 같은 경우는 펀메드나 뭐 EMBS 다양한 학술 DB를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DB에 색인이 안 된 선생님들 전공에 또 학술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타 분야의 학술지들이 또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그 각각의 학술지에서 볼 때 명칭은 조금씩 달라요. 출판사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른데 뭐 내보낸다의 익스폴트라고 쓰는 경우도 있게 되고 인용한다의 뭐 사이테이션 이런 명칭을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메뉴가 보일 때 딱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포맷을 정해라라고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복잡해요. 뭐 RIS, 빕텍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신경 안 써도 되세요. 왜냐? 엔드노트라고 대부분 다 써놨어요. 전 세계 모든 출판사 다 알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엔드노트를 선택을 하시고 역시나 내보내기를 하시면은 파일이 다운로드 될 거예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아까처럼 클릭하시면은 실행하시면은 엔드노트로 자동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웹상에서 다 들어오면 참 좋은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검색했는데 결과가 없는 그러니까 웹상에서 검색이 안 되는 나는 알고 있지만 또는 웹페이지 정보도 요새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네, 도서 자료 이런 경우들은 이렇게 클릭으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상단의 레퍼런스즈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를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뉴 레퍼런스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등장하게 되고 이 등장한 창에서 내가 직접 입력을 하셔서 만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 창에서 이제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는 레퍼런스 타입을 내가 어떤 형태를 넣는지를 지정을 해주셔야지만 밑에 필드 값들이 잘 변하게끔 되어 있고 입력하시는 자체는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쭉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거나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다만 저자명 입력만 주의해 주시면 되는데 한 줄에 한 명의 저자씩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한 줄당 한 명씩. 그리고 성과 이름은 성, 이름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세요. 뭐 대부분 뭐 이름 쓰고 뒤에 성 쓰면 이제 컴마 생략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제 이름 같은 경우 이승재 같은 경우도 2, 승재 이렇게 이름을 풀네임으로 표시하거나 2, SJ 이런 식으로 이름은 약어로 표시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간 저자명 같은 경우는 기간의 풀네임을 쭉 쓰시고 제일 끝에 컴마 기호만 찍어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값들을 입력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대부분 학술지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적어놨는데 그러면 뭘 요구해요?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그 요구하는 항목들을 여기다가 각각 적어놨습니다. 적어놨고 그 다음에 요거 외에 내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보들은 그냥 내가 입력하고 싶은 만큼 입력해 두시면 되세요. 자, 왜 학술지 투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주로 입력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요 아래쪽에 썸머리 탭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보이실 때도 있고 안 보이실 때도 있는데 안 보이시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이렇게 접혀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가장 우측에 꺽쇠기호가 보이실까요? 우측 하단 쪽에 요걸 누르시면은 올라오고요. 요걸 다시 내리시면 이게 덮여집니다. 요거는 이제 역시나 크기는 그냥 윈도우처럼 이렇게 마우스 잡아 끌면은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요렇게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수집한 요 에디트는 이 수많은 정보 있죠. 요 수많은 정보들을 기반으로 내가 레퍼런스를 이용했을 때 이렇게 표시될 겁니다라는 거예요.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논문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인용하시면 이 형태로 나옵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할 때 뭐냐면 요 에디트에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필수 항목들이. 근데 만약에 여기 제목이 없다? 제목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썸머리 탭에서 가서 보게 되면 뭔가 이상하죠? 네, 뭔가 빠진 것 같죠? 네, 제목이 없잖아요. 안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항목들은 반드시 넣어줘야지만 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잘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항목들은 꼭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예시로 하나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좀 편하시겠죠? 어떻게 하는 게 편한지.
그냥 아무 페이지나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이 이제 웹페이지 인용을 많이 하시게 되는 이유는 이제 인트로덕션 같은 데에다가 그 정보들을 이제 넣을 때 기본적으로 발표되는 뭐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 많이 넣으시거든요. 그러시면 이럴 때 이제 제가 만약에 지금 이 WHO에서 만들어 놓은 여기 있는 키팩트에 있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이 숫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 인트로덕션에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웹페이지에는 어떤 익스포트나 사이트 제한 버튼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당연히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요거를 내가 인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엔드노트에서 상단에 있는 레퍼런스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 클릭을 하는 겁니다. 뉴 레퍼런스 한번 클릭해 볼게요. 레퍼런스에 뉴 레퍼런스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더 나타납니다. 이 창을 제가 조금 줄여서 같이 보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레퍼런스 타입을 바꿔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본이 저널 아티클이에요. 눌러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 다 쓰진 않아요. 이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맵이나 뮤직 이런 건 저희 분야에서 아예 안 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 주제 분야에서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쓸 때는 씁니다. 저희 쪽은 대부분 책 정보, 그 다음에 책의 일부 챕터를 이용할 때는 두 개 섹션 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면은 학위 논문 형태로 학위 논문 인용하실 때도 학위 논문 형태로 저장하게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가 제일 아래쪽에 있어요. 웹페이지. 이거 바꿀 때는 뭐가 바뀌냐면은 요 입력하는 항목의 필드명들이 그 문헌의 유형에 맞춰서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저자명부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저자는 이 페이지는 다행히도 WHO가 만들었다고 딱 써 있습니다. 근데 웹페이지는 누가 만들었는지 안 써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안 넣으셔도 되세요, 그때는. 연도도 이 페이지가 언제 업데이트 됐는지 안 써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다행히 여기는 2023년에 업데이트 됐다고 써 있네요. 2023을 쓸게요. 제목은 이 페이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선 다이아베티스가 돼요. 왜냐? 선생님들이 이렇게 쭉 내가 작업을 하고 이걸 내가 인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 정보에 나오게 됐고요. WHO 2023 다이아베티스. 그러면 이걸 본 사람들은 뭘 하게 되겠죠? 구글에다 이걸 똑같이 입력해서 찾아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키팩트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인용했는데요. 키팩트가 제목 아닐까? 이렇게 하면 이건 모든 질환에 대한 키팩트가 다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페이지를 찾을 수 있는 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스 퍼블리시한 퍼블리셔는 알고 있으면 적으면 되는데 이것도 모를 때는 웹페이지에서는 생략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웹페이지를 생략하면 안 되는 정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요 어세스 데이트와 어세스 이어.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언제 내가 접속을 해서 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23년 4월 5일자의 정보를 지금 봤어요. 5월 21일 날. 근데 제가 이제 투구하고 바로 어셉이 되면 좋은데 좀 걸리겠죠? 근데 마침 이게 24년 6월 달에 갑자기 업데이트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제가 5월 21일에 적어놨잖아요. 내가 본 시점에서는 이 데이터였다. 그러면은 이제 리뷰어가 이야기를 하겠죠. 업데이트 됐던데, 그러면 내가 다시 확인하고 이 데이트가 고치고 정보도 수정해서 인트로덕션 수정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역시나 URL이에요. 웹페이지는 URL만 잘 적어주시면 모든 연구자들 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이제 인용하시다 보면 URL이 엄청 길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막 거의 막 두세 줄, 막 세네 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연구자들을 위해서 나는 나름 축약 URL을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단축 URL. 단축 URL이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URL 링크 주소를 짧게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내가 긴 주소를 넣으면 짧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름 짧게 만들어서 이렇게 논문에 인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세 줄이건 네 줄이건 그냥 그대로 붙여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URL은 그 페이지로만 갈 수 있게끔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단축 URL은 절대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 URL 넣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페이지나 다른 창들을 열어서 여기다가 한번 이 URL 붙여서 이 페이지로 제대로 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세요. 가끔가다 안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끝나면 세이브를 눌러서 이 작업을 끝내주시고 이 열려진 뉴 레퍼런스 창을 닫게 되면은 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하나 들어옵니다. WHO 다이아베티스 들어왔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인용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잘 돼요. WHO의
다이아베티스 2023이고 24년 5월 21일에 인용했고 URL 이겁니다. 이거 보고 다른 연구자들도 똑같은 정보를 볼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정보를 잘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봤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왜 설명 안 해주시나 했는데 구글은 이제 아시다시피 예, 구글 학술 검색은 여기에 나오는 정보들이 무조건 양질의 정보는 아닌 경우가 있어요. 왜냐? 구글은 학술적인 형태만 있으면 다 갖고 오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은 학술지들도 갖고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검색되는 결과들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인용 횟수가 있으니까 인용 횟수를 보고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학술지가 양질의 학술지가 아니어도 연구자들이 그걸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피인용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실한 학술지들도 인용수는 일어나요. 왜냐? 구글 인용은 그냥 뭐 링크만 걸려도 인용수로 이제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용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양질의 학술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 아티클의 학술지가 괜찮은 학술지인지는 한 번 더 평가를 하시고 수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하실 때는 그 요거 기능을 활성화시켜야지만 갖고 올 수 있어요. 구글 학술검사에 접속하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선 3개가 있거든요. 여기서 설정 메뉴에 들어가셔서 메뉴가 몇 개 없어요.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서지 관리 프로그램 아예 명칭이 되어 있고요. 여기 눌러보시면 메뉴 한 4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엔드노트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요 메뉴가 등장합니다. 요 메뉴가 처음부터 없어요. 네, 처음부터 있는 메뉴가 아니라서 요거 나타나게 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되시고 구글 학술 검색은 아까 펀메드처럼 한 번에 한 페이지 다 갖고 오기 기능 없습니다. 하나씩 다 하셔야 되세요. 요거 클릭하면은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되는데 실행하시면 역시나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혹시나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전월명이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구글에서 검색해서 갖고 왔는데 요 에디트 탭에서 여기 전월 항목 있죠. 요게 이렇게 가끔 비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가다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설치한 엔드노트에서 이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방법대로 진행을 한번 하시고 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글에서 갖고 오시면은 이상 없이 전월명 잘 갖고 오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화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 자료 넣어놓은 거라서. 참고로 요 엔드노트 온라인 서치와 엔드노트 클릭은 꼭 써셔야 되는 기능은 아니고요.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엔드노트를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나 이런 데 위에 여기 위에다가 여기 이쪽 위쪽에 엔드노트 클릭을 사용하시겠어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막 파워창이 뜰 때가 있거든요. 이거 당황하세요. 이걸 사용 안 한다고 해도 괜찮나? 사용해야 된다고 괜찮나 하는데 사용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옵셔널하게 붙는 확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그냥 쓰셔도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엔드노트 레퍼런스 관리는 지금이 53분인데 좀 쉬었다가 7시 5분부터 시작할까요? 7시 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